자, 계속 보겠습니다. 다음은 강론입니다. 10번을 보시죠. 10번은 약취와 유인에 관한 제어 설명으로 적절한 거 나와 있는데, 자, 전부 다 판례로 구성되어 있네요. 자,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제 그렇게 이 문제를 맞추는 데는 지장이 없어요. 왜? 적절한 것이고, 여러분이 이 3번 판례를 기출문제로도 얼마든지 봤죠. 자, 3번 약취행위는 피해자를 의사에 반하여, 그 의사에 반하여 자유로운 생활관계나 보호관계로부터 범인이나 사실상 제3자 사실상 지배하에 둬야 되죠. 자, 이게 맞는데 이때 이제 약취의 수단이 폭행협박이라면 그때 폭행협박의 정도입니다. 바로 상대방을 실력적 지배에 둘 수 있을 정도면 족하지, 반드시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 즉 최여비의 폭행협박임을 요하지는 않죠. 그래서 3번은 여러분이 가장 잘하는 판례고 이게 답이 돼요. 적절한 것이니까. 그래서 이 10번의 경우는 이건 공부 조금 하신 분들은 틀리면 안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1번 판례 같은 경우는 베트남 여성 사건이죠. 한마디로 동거를 하고 있는데 그때 이제 처가, 바로 자녀를 부모가 함께 동거했을 때 그 엄마가, 베트남 여자가 바로 갓 태어난 이 애를 베트남으로 데리고 간 경우 있었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제 바로 어떠한 폭행 협박이나 바로 이른바 불법적인 사실상임을 행사함이 없이, 이게 키워드죠. 따라서 이 경우란 말은 멋이 없다, 이건 뭐가 아니다, 이건 약취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건 약취가 아니고 설사 상대방 부모의 동의가 없었더라도 약취가 아니기 때문에 약취죄가 성립하지 않죠. 그래서 1번은 X, 베트남 여성 사건. 자, 2번 미성년자 혼자 머무는 주거에 침입하여 강도 범행을 하는 과정에서 미성년자와 그 부모에게 폭행협박을 가하여 키워드 일시적으로 부모와의 보호관계가 사실상 침해 배제된 것만 갖고는 논점이 뭐예요? 여러분이 약취가 되려면 아까 말한 것처럼 그 불법적 힘을 행사해서 의사에 반해서 자기나 제3자의 실력적 지배 하에 둬야 되는데, 바로 일시적으로 부모와의 보호관계가 사실상 침해 배제된 것만 갖고는 바로 실력적 지배, 사실적 지배하에 뒀다고 볼 수가 없으니까 이것도 약취라고 볼 수가 없죠. 3번은 답이 될 것이고, 4번, 자, 이게 이제 여러분이 잘 아는 바로 미성약취유인죄의 주체는 미성년자의 바로 보호감호권자도 주체가 될 수 있다 해가지고 일명 망나니 아빠 사건이죠. 자, 미성년자 어머니가 교통사고로 사망을 해가지고 그 아버지가 바로 애를 안 키우고 시골에 있는 외할아버지에게 맡겨뒀는데, 이제 처에 대한 교통사고 배상금 문제로 바로 이 양육을 맡은 애조부가 일부의 교통사고 배상금의 일부를 요구하니까 이걸 안 주려고 바로 그 기가하는 미성년자를, 그 자기의 딸을 의사에 반해서 강제로 바로 데려와가지고 과언에 맡기려고 데려와가지고 어떤 때는 바로 이 계집에다가도 재우고 그랬잖아요. 그 경우에 바로 여기는 주체야. 한마디로 이 아버지, 여기 말한 이 이른바 미성년자의 아버지도 실은 이제 외할아버지가 실은 보호감호라고 했잖아요. 보호감호권이 있기 때문에 이 보호감호를 침해한 약취가 되죠. 그래서 약취죄가 성립합니다. 여기는 주체에 대한 문제, 바로 미성년자의 친권자인 아버지도 주체가 될 수 있다. 그래서 4번도 X, 답은 3번이 답이 되겠죠. 다음 넘어갑니다. 11번. 자, 이 판례가 이게 만약에 11번이 박스형 문제 중에 개수에 드러났다면 굉장히 어려웠을 거예요. 이것도 굉장히 바로 최근의 판례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최신 판례를 공부하면 여러분이 이걸 알기가 어려워요. 근데 좀 천만다행인 것은 조합선택이기 때문에 득점에는 좀 유리했겠지만 나름대로 바로 최신 판례들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만만치 않는 문제였다. 참고로 말하면 이제 기역번, 니은번, 그리고 다음에 이제 디귿번, 리을번, 이 바로 4개가 다 최신 판례고요.
이 미음번은 저는 정말 문제를 잘 냈다고 생각해요. 아주 박수를 쳐주고 싶어. 이 출제자의 미음번 출제. 그러니까 미음번은 두 가지를 알아야 돼요. 두 가지를. 첫째, 강간죄의 실착. 여러분들이 사촌오빠 사건 있죠? 사촌오빠 사건에 대한 강간죄의 실착, 인정, 부정? 부정이죠. 그런데 문제는 여기 바로 현행형법상 범죄로 처벌되지 수 없다는데 여기에 뭐가 들어있냐면은 강간죄가 2020년 5월 19일 날 형법이 개정되면서 강간죄에 대한 예비음모 처분이 신설됐죠. 그걸 물어본. 그러니까 이건 최신 판례는 아닌데 최근에 개정된 2020년 5월 19일 날 개정된 형법을 아는가를 물어본 거야. 그러니까 예전과 달리 2020년 5월 19일 날 형법이 개정되면서 강간죄에 대한 예비음모 처분이 신설이 됐잖아. 그걸 물어본. 아주 제가 보기에는 이런 출제 유형이 저는 아주 마음에 들어요, 솔직히. 그래서 바로 이 미음을 출제했다는 것은 출제자가 굉장히 신경 썼고 문제를 잘 냈다. 자, 그런데 이제 나머지 4개가 다 최신 판례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말하면 이 문제는 저는 바람직하잖아요. 왜? 여러분이 이 지금 5개의 지문이 있는데 4개의 지문을 최근 2개년 지문을 최근 2개년 최신 판례로 그냥 싹 몰아갖고 만드는 것은 이건 바람직하잖아요. 이건 출제자의 제가 보는 조금 의도는 알겠어. 일부러 어렵게 내려고 한지는 알겠는데 우리가 뭐 최신 판례 지금 뭐 경연대입니까?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 5개 중에 뭐 하나 100번 양보해서 2개 정도는 최신 판례는 이해하겠는데 어떻게 4개 판례를 전부 다 최신 판례로 깝니까? 이건 조금 제가 보기로는 바람직하진 않지만 바로 여러분이 이것도 최신 판례 공부를 안 하면 득점하기가 어렵죠. 자, 가장 중요한 게 기억입니다. 이게 전화비체 판결이죠. 여러분들이 이제 옛날에 공부했을 때 302조 미성년자 심신미약자 간음죄에서 행위 태양이 위계 또는 유력인데 그때 위계의 의미가 바로 원래 상대방의 착각, 오인, 부지를 일으키는 것이고 그 착각, 오인, 부지의 대상이 간음 자체였죠. 그러니까 간음 자체에 대한 착각, 오인, 부지였는데 판례가 바로 변경이 됐어요. 그러니까 옛날 같으면 바로 50만 원 줄 테니까 줄 생각도 없으면서 50만 원 줄 테니까 예전에 성경험이 있는 바로 여고생에게 50만 원 줄 테니까 하룻밤 동침하자고 해가지고 성교한 다음에 50만 원 안 줬을 때 이 경우는 바로 위기에 의한 간음죄가 아니었어요. 그때는 위기가 아니었죠. 왜? 간음 자체에 대한 위기가 되는데 바로 간음 자체는 위기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바로 이 판례가 변경이 됐어요. 지금에 의하면 이제 바로 위기한 간음죄가 됩니다. 심신미약자 간음죄도 기억나시죠? 바로 남자친구 소개시켜준다고 심신미약자를 여관으로 불러가지고 여관에서 바로 성교를 맺는 경우도 심신미약자 간음죄가 아니었죠. 왜? 간음 자체에 대한 위기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런 판례들이 전부 다 이제 변경이 됐어요. 바로 이 기억범 판례가 최근에 전화비체 판결로서 판례 이름 선배로 행세한 사건이죠. 선배로 행세한 사건의 경우는 바로 핵심이 뭐냐면 위계라는 것은 상대방에게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키는 것인데 그 오인, 착각, 부지의 대상이 꼭 간음 자체에 대한 것일 필요는 없다. 간음 자체가 아니더라도 바로 그 다른 조건, 금전이나 비금전적 조건에 대한 바로 것이라도 그 금전적, 비금전적 대가에 대한 것이라도 착오의 대상이 바로 위기한 간음죄의 위기가 될 수 있다는 최근 판례입니다. 그래서 기억은 여러분이 자세히 알겠지만 바로 논점은 여기까지는 아시죠? 간음한 경우 A가 간음행위와 불가분적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 다른 조건에 관해 속았던 것이기에 그러니까 옛날 같으면 지금 이 여자는 14세 여자는 성교란 걸 알고 있어요. 간음행위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다만 이제 속아가지고 한마디로 스토커하는 바로 여자를 떼내려면 우리 선배랑 바로 성교해야 된다. 간음해야 된다. 그러니까 거기에 속아가지고 간음했을 때 간음이라는 건 알았으니까 옛날 같으면 간음행위와 불가분적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 다른 조건에 관한
바로 이 오인착각 부지는 위계가 아니었기 때문에 옛날 같으면 이것도 위계가 아니었죠. 그런데 판례가 변경됐다는 겁니다. 지금은 간음행위와 불가분적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 다른 조건에 관한 오인착각 부지도 위계당하니까 이제는 갑은 아청법상 위계한 간음죄가 됩니다. 그래서 바로 선배로 행사한 사건의 경우는 이제는 위계에 해당한다 해가지고 바로 기억의 경우는 위계당하니까 위계한 간음죄로 처벌이 돼야 되니까 바로 1번의 경우는 기억이죠. 기억은 X가 되겠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핵심 지금 우리 최근 판례에 의하면 피해자가 오인착각 부지에 빠지게 된 대상은 간음행위 자체 한정되지 않아요. 옛날은 간음행위 자체였는데 오인착각 부지에 빠지게 된 대상이 간음행위 자체일 수도 있고 또 간음행위에 이르게 된 동기거나 간음행위와 결부된 금전적, 비금전적 대가와 같은 요소일 수도 있으니까 바로 기억의 경우는 이런 경우도 이제 위계가 됩니다. 그래서 X가 되고 자, 니은도 최신 판례입니다. 이것도 이제 뭐 기출문제는 없는 일명 알코올 블랙아웃 사건이야. 알코올 블랙아웃 사건 해가지고 블랙아웃이냐 패싱아웃이냐에 따라서 패싱아웃은 심신상실이 되지만 블랙아웃은 아니라는 이제 판결 요지입니다. 피해자가 깊은 잠에 빠져 있거나 술, 약물 등에 의해서 일시적으로 의식을 잃은 상태 또는 완전히 의식을 잃지는 않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유로 정상적인 판단 능력과 대응, 조정 능력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면 이것도 중강간죄나 중강제추행죄의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에 해당한다는 것이 최근의 판례 입장입니다. 그래서 준강간죄나 중강제추행죄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의 바로 사람을 객체로 하는데 이런 경우도 심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에 해당한다는 거. 그리고 이제 디귿번 이것도 최신 판례죠. 자, 성폭법 10조 1항에 바로 이게 뭐냐면 이제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입니다. 업무상 위력에 의한 바로 추행 간음인데 이때 10조 1항에서 그러니까 업무상 위력에 의할 때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로 인해서 자, 여기 자기의 보호나 감독을 받는 사람이 바로 위력으로서 바로 간음하거나 추행하는 경우인데 이때 자기의 보호나 감독을 받는 사람에는 직장 안에서 보호 감독을 받거나 근데 사장하고 여비서 이건 당연하죠. 가장 전형적이죠. 사장 여비서 관계는 당연히 바로 업무 고용 기타 관계로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이고 또 사실상 보호 감독을 받는 상황 이것도 포함돼요. 이거 이제 여러분이 미장원 여종업원 사건 기억나시죠? 바로 여주인이 경영하는 미장원의 여종업원을 바로 그러니까 그 여주인의 남편이 바로 간음한 경우 이것도 위력에 의한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으로 봤죠. 이게 바로 사실상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바로 미장원의 여종업원과 바로 그 이른바 미장원 주인의 남편 바로 그 남편하고 관계는 사실상 그러니까 그 종업원하고는 사실상 보호 감독을 받는 상황이야. 여기는 당연히 이제 여러분이 알고 있어요. 그런데 최근에 이제 나온 판례는 더 나아가서 채용 절차에서 영향력의 범위 안에 있는 사람 이런 경우도 과연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이냐? 우리 판례 인정입니다. 이게 이제 구직자 추행 사건이야. 그러니까 지금 성폭법 10조 1항이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인데 이때 바로 주체가 방금 말한 것처럼 업무, 고용, 기타 관계로 인하여 자기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인데 바로 이제 받는 사람이 바로 객체죠, 객체. 그러니까 바로 받는 사람을 위계 이력으로 간음한 경우인데 문제가 되는 것은 이때 이게 이제 구직자 바로 추행 사건인데 이게 뭐냐면은 갑이라는 여주인도 이런 여주인도 있어. 편의점에 지금 종업원을 뽑는데 바로 이 여자가 이제 종업원이 그 주인입니다. 그런데 의리란 남자가 18살 18세인 남자가 이제 바로 그 종업원으로 일하려고 바로 면접을 본 거야. 그래서 이제
한마디로 인근에 있는 커피점에서 면접을 봤어. 근데 이제 이 여자는 연상이죠. 이제 뭐 30대, 40대에는 나이 먹은 여자인데 18살짜리 이제 바로 지금 이제 구직자가 와가지고 면접을 본 거야. 지금 이제 여주인이. 그리고 이제 더 나가서 그때부터 이제 의심이 생겼나 봐. 딱 보니까 얘가 괜찮거든. 그러니까 면접을 더 심층적으로, 그러니까 커피점에서 만나놓고 좀 더 깊이 있는 면접을 봐야겠다 해가지고 자기 집으로 유인을 한 거야. 자기 집으로 오라는 거야. 여사장 주인으로 오라고. 편의점에 사장집으로 오라 하니까 바로 이제 18살 먹은 남자가 이 여자의 집에 갔죠. 이 여자의 집에 가가지고 이제 이 여자가 면접 명목으로 얘기하면서 바로 이 남자로 하여금 자기의 성기를 만지게 하고 또 자기가 그 남자의 바로 성기를 만진 사건이야, 이게. 알겠죠? 이해가 되죠?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이런 경우 과연 이것도 업무, 고용, 기박, 기타 관계로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이냐. 중요한 것은 아직 취직이 안 돼 있으니까 면접 과정, 채용 과정에 있으니까 직장 안에서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도 아니고 사실상 보호 감독 받는 사람 아니지만 중요한 것은 채용 절차에서 여사장이니까 사장이니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채용 절차에서 영향력의 범위 안에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한마디로 바로 이처럼 채용 절차, 채용을 하기 위해서 이 여사장이 바로 남자 이 이제 면접 보러 온 사람을 추행하는 경우도 바로 보호 감독,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으로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구직자 추행 사건으로서 성폭법상 위력한 추행죄가 업무상 위력한 추행이 되는 판례야. 알겠죠? 이건 여러분이 이것도 최신 판례이기 때문에 어떤 문제도 없어요. 최신 판례를 봐야만 아는 문제. 그리고 이제 여기도 우리 302조 미성년자, 이른바 302조 미성년자 가름죄에서 미성년자는 자, 우리 형법상 305조가 바로 미성년자 이른바 의제 강간죄 아닙니까? 거기가 13세 미만이니까 당연히 여기서의 미성년자는 13세 이상 19세 미만의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고 심신미약자, 그러니까 바로 이때 302조 미성년자 심신미약자에서 미성년자는 14세 이상 19세 미만. 참고로 이 판례는요, 형법이 개정되기 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개정된 형법에 의하면 이제 이건 꼭 맞는 게 아니야. 왜? 여러분이 아시죠? 우리 305조 미성년자 의제 강간죄가 기존처럼 13세 미만인 경우는 누구든지 주체가 됩니다. 그런데 한마디로 13세 미만이 객체인 경우가 있고 이 양은 바로 16세 미만, 그러니까 13세 이상 16세 미만은 바로 19세 미만자. 그러니까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19세 이상자만 주체가 돼. 그래서 우리 305조 미성년자 의제 강간죄가 객체가 13세 미만인 경우가 1항이고 그때 주체는 누구든지, 반면 바로 13세 이상 16세 미만은 객체인 경우는 19세 이상인 자만 주체가 돼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바로 이제 개정된 형법에 의하면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바로 이른바 16세 미만의 미성년자도 302조의 객체가 될 수 있죠. 만약 주체가 바로 누구라면 바로 19세 이상이라면.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걸 이제 법이 바뀌기 전에 그때 그 당시는 이 판례 당시는 305조가 미성년자 의제 강간죄가 13세 미만이었으니까 당연히 바로 302조의 미성년자 간음죄, 이건 형이 가볍죠? 이건 13세 이상 19세 미만이라는 것이고, 또 심신미약자 간음죄, 심신미약자는 정신기능이 바로 이제 심신장애죠. 정신기능의 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의사를, 바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하는 능력이 미약한 자. 알겠죠?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미약한 자가 심신장애입니다. 심신미약자입니다. 그래서 바로 리을은 옳은 문장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미음. 자, 봐봐.
갑이 A를 강간할 목적으로 자고 있는 A의 가슴과 A가 사촌 여동생, 갑이 사촌 오빠였죠. 바로 자고 있는 여동생의 가슴과 엉덩이를 만지는 것만 갖고는 강제추행죄 폭행이 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강간죄 실착인 폭행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강간죄 실착이 부정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까지는 알고 있어요. 우리는 이게 사촌 오빠 사건이고 강간죄의 실착이 부정되죠. 그건 알고 있죠. 자, 그래서 이제 문제는 조심할 거. 이건 이제 강간죄만 따진다면 강간죄 실착이 부정된다는 건 뭐예요? 강간죄 미수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강간죄는 미수를 처벌한 적이 있으니까 실행이 착수가 있으면 강간 미수죄인데 실행이 착수가 없으니까 그 당시는 강간 예비 음모 처벌 등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강간죄가 안 되는 거야. 강간죄 처벌할 수 없으니까 주거 침입죄만 인정한 판례야. 그런데 문제는 지금 여기는 물어본 것은 이제 강간죄에 대한 죄책을 물어보고 있는데 일단 강간의 실행이 착수가 인정되지 않으니까 강간죄의 미수는 안 될 것이고 다음 이제 만약에 강간죄의 예비 음모 처벌이 있으면 강간 예비죄는 되죠, 당연히. 그런데 그 당시 판례에 의하면 형법에는 강간 예비죄를 처벌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강간 예비죄도 아니었죠. 그런데 여기 봐봐. 지금 여기 보니까 물어보는 것이 현행 형법상을 물어보고 있어요. 지금 현행 형법에 의하면 강간죄의 예비 음모를 처벌하는 규정이 있으니까 지금 현행 형법에 의하면 갑은 뭐가 돼? 강간 예비죄가 되겠죠. 그래서 강간 예비죄로 처벌되는 것이기 때문에 처벌할 수 없다 그러면 틀립니다. 아주 좋은 문제예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강간죄 예비 음모 처벌이 있냐 없냐 신설되냐를 간접적으로 물어보는 판례가 되겠죠. 그 판례의 조합형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 이렇게 나왔는데 바로 여기 보시면 니은이 옳고 디귿도 옳죠. 그리고 바로 리을도 옳습니다만은 미음은 틀렸죠. 그래서 바로 답은 2번이 되겠어요. 2번. 니은, 디귿, 리을인데 뭐 제 생각 같으면 그래요. 제 생각 같으면은 이 미음을 맞냐 틀리냐를 정하기 위해서 여기 니은, 디귿, 리을이 다 옳은 문장이니까 차라리 뭐 내 생각은 뭐 여기를 바로 니은, 디귿 여기 니은을 하나 더 써가지고 4번을 니은을 하나 더 넣어가지고 여기다가 니은, 디귿, 리을, 미음 해놓으면 여러분이 이 세 개를 다 아는 사람 최신 판례를 공부해가지고 5를 공부했어. 근데 이제 이 문제는 미음을 보통은 마지막에 이게 이제 실행이 착수가 부정되는 걸 아니까 이걸 여러분이 처벌할 수 없다니까 5할 수도 있다니까 5할 수도 있다고 해놓으면 본데 보니까 원래 니은, 디귿, 리을, 미음이어야 되는데 없잖아.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서 이제 의심을 갖고 최소한 이 세 개는 맞으니까 답을 2번으로 했잖아. 그래서 좀 더 세련되게 좀 더 머리를 쓴다면은 4번을 니은, 디귿, 리을, 미음으로 해가지고 바로 니은, 디귿, 리을 판례를 아는 사람이라도 이 미음이 굉장히 좋은 문제니까 미음을 제대로 아는가를 물어보려고 해서 미음을 넣어놓으면 여러분이 이 판례 공부한 사람들은 오 하고 여기도 처벌할 수 없지. 바로 오 이렇게 해가지고 4번으로 답을 유인할 수가 있었는데 뭐 그건 좀 부족했네요. 자, 중요한 건 제 생각은 뭐 기억, 니은, 디귿에서 가장 중요한 판례는 판례만 따지면 기억이고 그리고 가장 제가 보기에는 문제를 잘 낸 지문은 미음이요. 미음 지문 같은 스타일의 문제가 앞으로 예상돼요. 앞으로 교수가 출제하면 이제 앞으로 우리 2020년 형사법에서는 바로 미음 같은 지문들 이런 거 굉장히 제가 보기에는 좋은 문제야. 이런 거 이렇게 잘 알아두시기 바라요. 자, 여기까지 11번만까지 봤고 다음에 이제 12번으로 갑니다. 자, 명예훼손죄. 여기도 그래요. 명예훼손죄 이 강론의 12번도 나름대로는 좀 어려운 판례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 일단 최신 판례도 있고요. 그리고 이게 또 최신 판례가 있는데 개수선택 문제로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개수선택이니까 좀 어려움이 있는데 자, 일단은 기억의 경우는 여러분이 잘 아는 판례죠. 명예훼손 사실을 발설한 것이 정말이냐 사실이냐는 질문에 대답하는 과정에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했더라도 이건 명예훼손의 범위를 인정할 수가 없다고 그랬죠. 그래서 기억은 오야. 이건 여러분이 뭐 기출 판례도 되니까 잘 알고 있을 거야.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니은, 디귿, 리을인데 이 니은, 디귿, 리을이 전부 다 또
최신 판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려울 수가 있고, 특히 이 니은번 판례, 일명 전과자, 그러니까 바로 징역 살다 온, 바로 여기 징역 살다 온 전과자다. 그러니까 판례 이름을 우리가 징역 살다 온 전과자 사건입니다. 갑이 집 뒷뜰에서 자신의 남편과, 자, 여기서 중요한 거. 자, 자신의 남편과 여기 A의 친척이 듣는 가운데 다른 사람들이 들을 수 있을 정도의 큰 소리로 A에게 저것이 바로 징역 살다 온 전과자다 라고 크게 말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 자신의 남편과 A의 친척에게 말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명예훼손죄의 구속요건 요소인 공연성이 인정된다. 그런데 여러분이 논점은요, 만약 자신의 남편이 있었다면 남편은 당연히 특정한 인맥의 사실을 적시했더라도 남편은 전파 가능성이 없겠죠. 자기 남편이. 그런데 문제가 여기에요. 여기 함정은 이 친척이야. 한마디로 피해자의 친척, 피해자의 친척. 우리가 여러분이 옛날에 공부했죠. 전파성 이론에 의하면 바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했을 때 바로 그 타인의 친척에게 말한 거. 알겠죠? 그러니까 바로 예컨대 당신의 당신의 형부가 바람 피고 다닌다고 말했을 때 이때 실질적으로 이 상대방이 바로 그 피해자의 이른바 친척 아닙니까? 그러니까 보통 친척은 전파 가능성이 있다 없다? 없다고 봤죠. 그래서 우리가 공연성을 부정했잖아.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갑이 을에게 병에 대한 명예사를 적혔는데 이 을과 병 사이에 친척이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전파 가능성이 부정되니까 공연성이 부정됐어요. 이게 논점이야. 그런데 반드시 그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설사 친척일지라도 바로 첫 번째, 바로 다른 사람이 들을 수 있을 정도로 큰 소리로, 이거 첫 번째 논점. 그리고 여기는 안 나와 있는데 판결 이유 보면요, 이 친척이 지금 집성촌이야. 지금 A의 친척과 있는 A 성을 가진 집성촌인데 실은 A의 친척이 이 A가 징역 살다 온 걸 몰라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집성촌이 있는데 자기 친척이 A가 징역 살다 온 것도 모르는 그런 친척이야. 이 말은 뭐야? 가까운 친척이다, 먼 친척이다. 그렇죠? 그렇게 가까운 친척이 아닌 경우야. 아닌 경우라면 친척에게 말했더라도 공연성을 인정할 수가 있다는 것이 우리 판례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우리는 지금까지 바로 여기가 친척 관계다 그러면 무조건 공연성 부정이었는데 꼭 그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이 병에게 말했는데, 이 을에게 말했는데 을하고 병이 피해자인 바로 병하고 친척 관계지만 이 친척이 먼 친척이라든지 이런 경우라면 바로 이 을이 바로 불특정 사실이 전파할 가능성, 공연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함정은 친척입니다. 남편과 친척이 듣는 가운데 말했더라도 첫 번째 목소리를 크게 말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도 들을 수 있을 정도로 말했고, 두 번째 비록 친척에게 말했더라도 이 피해자의 친척과 피해자가 별로 친한 친척이 아니야. 가까운 친척이 아니기 때문에 바로 이 친척은 비로소 그 말 듣고 처음으로 진짜요? 징역 살다 온 것이 진짜 맞아요? 자기도 처음 들어본 사실이야. 이런 경우라면 친척에게 말했더라도 공연성이 부정된다고 볼 수 없다. 친척이라고 해서 무조건 공연성을 부정할 것은 아니다. 이게 우리 판례. 그래서 공연성을 인정한 판례입니다. 알겠죠? 바로 징역 살다 온 전과자다 사건 최신 판례 공연성 인정. 친척이라고 했다 해서 X하면 안 됩니다. 친척인 경우라도 먼 친척이라면 공연성이 인정될 수가 있다는 판례. 다음에 여기는 이제 사이버 바로 법대 학생 사건이죠. 이때 이제 사이버대 학생 갑이 학과 학생들만 가입할 수 있는 네이버 밴드 게시판에 A의 총학생의 출마 자격에 관해서 조언을 구한다는 글에 대해서 바로 게시글이 있으니까 그에 대한 댓글로 자기 의견을 필요한 거야. 바로 이 사람이 직전 이 총학생에 출마한 사람이
직전 회장 선거에서 입후했다가 중도 사퇴한 친구 B의 실명을 거론하며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는 B하고가 학생회비도 내지 않고 총학생회장 선거에 출마했다가 상대방 후보를 비방하는 이래저래 학과를 분열시키고 개인적 감정을 표한 사례가 있다고 언급했고 그러한 부분은 지양했으면 한다는 의견을 붙였다면 이때 이 갑의 주요한 동기와 목적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바로 비방의 목적이 없다고 봐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를 부정한 판례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이제 정보통신망법상, 그러니까 출판물이 아니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는 비방의 목적을 요하는 목적법입니다. 비방할 목적을 가지고 비방할 목적이 있어야 되는데 정보통신망법상 바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왜? 비방할 목적이 바로 없다. 그래서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그래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를 부정한 판례, 사이버 대 법대 학생사건, 바로 이른바 비방의 목적 부인되는 판례. 그리고 이제 리을도 아주 최근의 판례죠. 이른바 기레기 사건입니다. 판례 이름 기레기. 기레기가 뭐야? 한마디로 기자의 속칭, 한마디로 기자를 비하하는 발언 아닙니까? 자, 제품의 안전성에 논란이 많은 가운데 인터넷 신문사 소속 기자 A가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핫 이슈란에 제품을 옹호하는 기사를 게재하자 그 기사를 읽은 상당수 독자들이 바로 이제 그 글에 대한 네티즌 댓글을 바로 써놓고 기자를 비판하는 이런 제품도 바로 한마디로 우리 말로 말해 실드한다고 내지 빨고 있는 기자라고 하면서 이제 바로 비판하고 있는데 여기다가 갑이 자 이런 걸 기레기라고 하죠 라는 댓글을 게시했어요. 자 중요한 거 기자를 기레기라고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이거 깊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기는 안 나왔는데 나중에 이렇게 들어갔어요. 기자를 기레기라고 표현하는 것은 모욕입니다. 그러니까 기자를 기레기라고 하면 모욕죄의 구속력을 해당해요. 모욕적 언사야. 그렇지만 바로 그 기자에 대한 비판적인 의미에서 지금 게시글에 대한 댓글들을 다른 사람들 다 알고 있는데 그때 나도 덩달아서 비판하는 댓글로 이런 걸 기레기라고 하자고 말한 것만 갖고는 자 조심할 거 모욕적 표현에 해당해요. 해당하지만 위법성,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됩니다. 이게 뭐라고 똑같냐면은 우리가 모욕죄에서 불쌍한 인간 사건이 있었죠. 골프장 캐디들의 그 판례 있었죠. 그리고 또 오 선생님 사건 이런 것들이 다 모욕죄의 표현, 모욕적 표현이지만 구속영상 인정되지만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아서 위법성이 조각된 무죄 아닙니까? 여기도 그래요. 기레기 사건은 위법성이 조각되어 모욕죄가 안 되는 판례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전부 다 아까 말한 기억 빼고 니은, 디귿, 리을이 전부 다 최신 판례인데 박스형 문제가 개수적인 문제다 보니까 바로 하나라도 모르면 틀려버릴 수가 있죠. 결론적으로 전부 다 옳은 표현들입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됩니다. 알겠죠? 자, 너무 최신 판례 위주로 출제했어요. 그러니까 여기도 제 생각은 이 출제도 바람직하진 않아요. 왜? 한 명예훼손죄나 모욕죄 판례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면 이거 하나라든지 최소한 2개 정도. 2개 정도는 최신 판례. 그리고 나머지 2개 내지 3개는 기존 판례를 내야지. 어떻게 니은, 디귿, 리를 다 최신 판례를 내가지고 최신 판례 아는가 보자 해가지고 이건 다분히 좀 어렵게 내려고 하는 바로 그런 의도가 다분히 보여요. 좋은 출제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판례가 바로 조합이 신구 판례 조합이 잘 돼 있어야죠. 옛날 판례도 있고 중요한 판례도 있고 조금 이제 지역적인 판례도 있고 최신 판례도 있고 좀 이렇게 조합돼 있어서 출제를 해야지. 어떻게 바로 4개 중에 3개를 전부 다 최신 판례만 까는 거 이건 조금 제가 보기로는 바람직하진 않다 이렇게 봅니다. 자 그러면 다음 이제 넘어가죠. 13번으로 갑니다. 업무방해죄. 업무방해죄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는 건 고르고 있죠. 자 1번 판례가 답이 되죠. 여기도 전부 다 판례입니다. 자 이번 시험은 90% 이상 91% 판례가 나왔는데 판례가 역시 형법은 판례 싸움이다. 자 여러분이 1번의 논점은 여러분이 기출 판례니까 알고 있겠죠. 바로 업무방해죄는 추상적 이연범입니다. 바로 추상적 이연범이기 때문에 이걸 알고 있어야 돼요. 추상적 이연범이다. 따라서 일단 바로
다른 사람이 작성한 논문을 마치 자신이 단독으로 또는 공동으로 작성한 논문인 것처럼 학술지에 제출하여 발표한 논문 연구 실적을 부교수 승진심사서류에 포함시켰다면 일단 승진심사위원들에 대한 위계가 됩니다. 승진심사위원들에 대한 위계인데 문제는 이제 여기가 함정이에요. 만약에 당의 논문을 제외한 다른 논문만으로도 부교수 승진 조건을 월등히 충족하고 있었다면 이게 함정입니다. 그렇지만 추상적 염려이기 때문에 있었더라도 바로 이 승진심사위원들에 대한 이 바로 업무, 승진심사 업무에 대한 적정성과 공정성을 해야 할 위험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 추상적 연범이다. 그래서 1번 답입니다. 자, 이거는 바로 비자 발급 허위신청 사건. 여기서 키워드는 뭡니까? 충분히 심사했으나 설사 여러분이 안 써줬더라도 여러분이 판례 이름 비자 발급 허위신청 사건은 담당 직원의 충분한 심사가 있는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충분한 심사를 했지만 신청서의 소명제의 허임을 알지 못하고 수리했다. 기억나시죠? 불충분한 심사에 기인했다면 이건 위계가 아니지만 충분한 신청을 했으니까 위계가 되니까 위계한 업무방해죄가 됩니다. 석사기 논문 대작 사건 굉장히 오래된 판례입니다. 전형적인 업무방해죄가 되는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 석사기 논문 대작 사건. 그리고 이제 4번도 중요한 A급 판례인데 이미 기출 판례입니다. 자, 추상적 연범. 시험 출제위원이 문제를 선정하여 시험생에게 제출하기 전에 유출했다 하더라도 이는 위계를 사용하여 시험 출제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가 아니고 그 준비 단계에 불과할 뿐이야. 다시 말하면 바로 위계한 업무방해죄가 되려면 그 유출된 것만 갖고는 안 되고 유출된 문제가 시험 실시자에게 제출돼야 됩니다. 제출돼야 돼야만 시험 실시 업무를 방해할 위험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제출되지도 않았다면 시험 실시 업무가 방해될 추상적 위험조차 없기 때문에 위계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죠. 여러분이 뭐 잘 알고 있는 판례죠. A급 판례니까.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넘어갑니다. 자, 14번 중강도죄. 자, 여러분이 중강도죄에 대한 판례 전부 다 여기도 판례입니다. 그런데 여기도 뭐 답을 고르는 것은 뭐 어렵지 않아요. 왜? 너무 쉬운 판례가 답입니다. 자, 1번은 특수강도의 중강도 사건이죠. 단순절도 범인이 처음에는 흉기되지 않았다가 체포를 면탈 목적으로 폭행협박을 가할 때 비로소 흉기했다면, 자, 여기가 우리 헌법 334조가 특수강도입니다. 바로 특수강도죄의 중강도가 되는 것이지 단순강도의 중강도가 아니죠. 그래서 특수강도의 중강도가 되기 때문에 1번은 틀렸습니다. 자, 2번 여러분이 유명한 오메타 사건. 자, 이때의 폭행은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할 목적이 있었고 억압할 정도이기 때문에 여기는 절도죄와 상해죄가 아니라 강도 치상죄가 성립을 했죠. 그래서 바로 2번도 틀렸습니다. 오메타 바로 사건은 강도 치상죄가 된다. 그래서 절도와 상해죄 경합범이 아니라는 거. 그리고 이제 3번 베스타 성합자 사건이죠. 여러 명의 피해자에게, 자, 키워드 같은 기회가 중요하죠. 같은 기회에 폭행을 가하여 그 중에 한 명에게는 상해를 가했다면 중강도죄와 강도 상해죄의 경합범이 아니라 포괄하여 하나의 강도 상해죄만 된다는 거. 이게 이제 여러분이 재수론에서도 중요하고 중강도에서도 베스타 승합자 사건 바로 그래서 포괄하여 강수면 성립하니까 답은 3번이 맞는 말이고, 자, 이것은 바로 양주 절도 미수 사건이죠. 일명 양주 45병 사건. 기억나시죠? 바로 우리 판례는 절도가 미수면 바로 이른바 우리가 중강도죄 기수미수, 중강도 기수미수에 대한 판단 기준, 우리 판례는 절책이 기준설이에요. 2004년 판례. 이 사건에서 기존에는 바로 폭행협박 시설이었는데 이 사건을 계기로 양주 45병 사건을 계기로 판례가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절도가 미수면 절책이 기준설, 절책이 기수미수에 따라서 중강도 기수미수도 정해진다. 따라서 절도가 미수면 중강도 미수, 절도가 기수면 중강도 기수인데 여기는 양주를 담고 있던 중
양주 45병을 훔치려고 바로 이른바 담고 있던 중에 발각이 됐으니까 바로 절도가 미수죠. 절도 미수인데 체포면탈을 폭행했으니까 바로 중강도 기수가 아니라 미수가 돼야 되겠죠. 양주 절도 미수 사건, 양주 45병 사건은 바로 중강도죄의 기수미수에 대한 판단 기준, 절책이 기준설에 대한 사안입니다. 그래서 4번의 경우는 바로 절도가 미수니까 중강도도 미수가 된다는 거. 그래서 4번도 틀렸죠. 옳은 걸 고르겠으니까 3번이 답이 될 것이고, 죄송한 얘기지만 이번 시험이 어려웠더라도 이렇게 쉬운 문제도 있어요. 그래서 14번 문제를 틀렸다. 얼마나 나는 공부를 안 했을까? 반성의 계기가 되는 그런 바로 기출입니다. 13번 틀리면 안 돼요. 13번 틀렸다면 솔직히 말하면 형법 공부는 안 했구나. 이렇게 간단히 단언적으로 말할 수가 있겠죠. 자, 다음 넘어갑니다. 15번 횡령죄입니다. 자, 이것도 여러분이 항상 부담을 가지고 있는 범죄가 횡령죄, 배임죄인데 박스 문제로 그것도 개수선택의 문제로 나왔죠. 횡령죄, 배임죄가 개수선택 문제로 나오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일단 겁을 먹게 돼요. 그런데 그래서 이번 시험이 어려웠다니까. 박스 문제가 3개가 다 개수선택의 문제가 나는데 횡령죄가 또 나왔잖아요. 자, 기억은 여러분이 잘 알죠. 부동산의 보관의 의미. 여러분이 동산과 달리 부동산의 보관은 점유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부동산을 유효하게 처분할 권능이 있어야 되는데 이때 바로 이 공동상속인은 다른 상속지분을 처분할 권능이 없죠. 그래서 보관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처분하더라도 횡령죄가 될 수 없다. 그래서 기억은 A급 판례. 자, 여기서 조심할 거. 미운돈. 여러분이 잘 아는 전기통신금융사기 사건, 일명 보이스피싱 사기 사건인데 여기는 이걸 조심해야 돼요. 전기통신금융사기의 공범입니다. 계좌 명의인이 바로 보이스피싱에 사용될 것을 알면서도 자기 명의의 계좌를 만들어서 예금통장을 바로 이른바 그 공범에게 나눠준 것이죠. 이때 계좌 명의인이 바로 보이스피싱에 이용될 걸 알면서도 계좌 명의인이 개설한 예금 계좌로 바로 이제 피해자가 송금을 하니까 그 피해금을 바로 인출했다면은 조심할 거. 만약에 공범이 아니었다면 타인의 재물을 보관자가 되니까 횡령죄가 되는데 공범인 경우라면 바로 피해자에 대한 횡령죄가 성립을 하지 않아요. 그렇죠? 왜냐? 이 경우는 바로 형법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위탁 신인관계가 인정될 수 없고 또 하나 바로 이때 이 사람이 인출한 행위는 사기죄, 이미 성립한 일단 계좌 이체가 되면 사기죄 기소가 돼버리니까 그걸 인출한 행위는 이미 성립한 사기죄의 실행행위에 불과할 뿐이죠. 그래서 바로 결론적으로 말하면 횡령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공범이 아니라면 횡령죄가 성립하는데 공범인 경우라면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그리고 조심할 거, 공범이 아닌 경우는 횡령죄가 되는데 그때는 바로 보이스피싱 범인,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인에 대한 횡령죄가 아니라 피해자에 대한 횡령죄라는 것도 꼭 알아두시기 바라요. 여기는 공범이었기 때문에 바로 피해자에 대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위탁관계한 보관이 아니기 때문에 횡령죄의 주체가 될 수 없고 또 이미 사기죄, 일단 송금 이체된 순간 사기죄는 기소가 됐으니까 돈 인출한 것은 사기죄의 실행행위에 불과할 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여러분이 어려운 판례가 디귿범 판례죠. 일명 학교 발전기금 사건인데 이걸 여러분이 아마 처음 봤을 거예요. 학교 발전기금 사건. 그런데 초중등교육법에 정한 학교 발전기금으로 기부한 금액. 여러분이 보면 학교 발전기금으로 돈 있는 놈들이 좀 이렇게 학교에 돈 내고 막 그렇지 않습니까? 이 금액은 관련 법령상 엄격히 제한된 용도 외에 학교 운영에 필요한 특정한 공익적 용도로 수수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면 학교 운영위원회에 기속되어 법령에서 정한 사용 목적으로만 사용돼야 되기 때문에 정인용도에서 사용은 원칙적으로 횡령죄를 구성한다. 그래서 판례 이름 학교 발전기금 횡령사건. 여러분이 이 판례 이름을 아예 학교 발전기금 횡령사건, 그러니까 학교 발전기금 사건이 아니라 학교 발전기금 횡령사건이면 학교 발전기금 나오면 바로 횡령죄. 학교 발전기금도 원칙적으로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자금이다. 따라서 용도로 사용하면 불법 형사가 인정돼서 횡령죄가 되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이 아마 가장 어려운 판례가 될 것 같아요. 왜? 여러분이 처음 봤던 판례니까. 그리고 이제 니은은 익명조합 사건은 여러분 잘 아죠? 익명조합의 경우는 바로 출잔 금전이 영업자의 재산이 되기 때문에 영업자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한 자가 아니죠. 자기 재물이죠. 따라서 이걸 임으로 소비하더라도 횡령죄 주체가 아니기 때문에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죠. 이건 뭐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판례. 그래서 결론적으로 기억, 니은, 니을은 여러분이 잘 아는 판례야. 결정적으로 이게 왜 어렵냐. 만약 조합 선택형이었다. 또는 뭐 1, 2, 3, 4로 다르지 못한 거 있었으면 잘 맞췄을 텐데 결론적으로 개수된 문제가 이래서 어려운 거야. 실력 있는 사람들은 기억, 니은, 니을은 알아요. 그러니까 최소한 3개는 이제 횡령죄가 돼. 그런데 여기 보니까 3개, 4개가 문제가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디귿번의 경우가 횡령죄라면 횡령죄를 구성하는지 아닌지에 따라서 이제 답이 달라질 수가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지금 일단 기억은 횡령죄가 되는 것이고 다음에 바로 니을도 횡령죄, 여기 맞는 것은 그러니까 옳은 것이니까 일단 기억과 다음에 이제 니을은 맞아요. 그리고 니을은 틀렸잖아요. 이건 알고 있다고. 그래서 이제 일단 2개, 아까 말한 옳은 것이 2개는 확보됐어. 2개 됐는데 이 디귿번이 옳으면 3개고 틀리면 2개야. 그래서 답이 이 2번과 3번에 있게 됩니다. 그래서 개수된 문제가 어려운 게 그러니까 3번을 여러분은 이건 틀린 것 같은데 해버리면 2개가 될 것이고 맞다고 보면 3개가 되는데 맞습니다. 그래서 학교 발전기금 횡령사건 이 판례를 알아야만 답을 제대로 낼 수가 있죠. 그래서 이건 횡령죄가 되니까 결과적으로 기억, 디귿, 니을 3개가 바로 옳은 설명이죠. 답은 3번이 되겠네요.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또 어렵다고 생각하는 배임죄. 그런데 제가 조금 안타까운 건 뭐냐면은 원래 이 배임죄에서 실은 최신 판례가 이 배임죄에서 나와줘야 돼요. 여러분 공부하셨지만 바로 2020년, 2021년 바로 최근에 배임죄 판례가 전압입죄 판결로서 기준 입장을 변경한 최신 판례, 중요한 판례들 전압입죄 판결이면 중요하잖아. 기준 입장을 변경했으니까 그런 판례가 최신 판례가 배임죄에 많아요. 배임죄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배임죄에서 최신 판례가 출제될 걸로 알았어요. 그런데 이번 시험은 배임죄에서는 최신 판례를 출제하지 않았더라고. 뭐 이건 좀 잘못된 건가? 이왕 최신 판례 내려고 마음 먹었으면 배임죄 최신 판례를 우리가 예상하고 있으니까 판례가 중요한 판례가 많으니까 거기서 내지. 왜 또 정작 배임죄에서는 최신 판례를 안 내냐고. 뭐 어깃장 놓는 거야? 한마디로. 그러니까 뭐 허를 찔러? 너네들이 배임죄 최신 판례 많으니까 준비를 철저히 했겠구나. 안 내. 대신 철저히 안 한 다른 법에서 낼 거야. 그래서 낸 거야? 이해가 되죠?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원래 여기서 최신 판례가 많이 나와야 된다니까? 여기서 중요한 판례가 많으니까. 그런데 하나도 최신 판례가 없어요. 다 여러분들이 봤던 판례들이고 어려운 판례가 하나도 없습니다. 자, 먼저 바로 1번.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회사의 이사 등이 타인에게 회사 자금을 대함에 있어서 타인이 채무 변제 능력을 상실하여 그에게 자금을 대할 경우에는 회사가 손해가 발생하는 점을 충분히 알면서도 대여했다면 또 충분한 담보를 제공받는 등 상당한 함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이건 손해 발생 위험이 있어 없어요? 있죠. 손해 발생은 현실 손해 발생뿐만 아니라 손해 발생 위험도 포함되니까 그래서 회사에 대한 배임죄가 되죠. 다음 2번 배임죄는 고의범이니까 주관적으로 배임죄의 고의가 있어야 되는데 그 고의가 임무 이배의 인식 당연히 이배 인식과 그로 인해서 자기 또는 제3자가 이익을 취득하고 본인에게 손을 간다는 인식, 즉 배임의 고의가 있어야 되고 당연히 이러한 인식은 미필적 인식으로 충분하죠. 배임죄가 뭐라고 다른 데는 다 미필적 인식으로도 고의가 충분한데 확정적 인식을 요하겠습니까? 여기도 당연히 미필적으로 족하다. 다음에 이제 3번 A급 판례죠. 바로 보통 예금의 경우에 과연 은행의 임직원은 예금주에 대한 타인의 사무 처리자가 아니라고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이 보통 의견하는데 임직원이 인출해버렸더라도 배임죄 아니었잖아요. 바로 그거요. 그래서 금융기관의 임직원은 예금주에 대한
타인의 사무처리자가 아니다. 예금주와 사이에서 그의 재산관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 데 있다고 볼 수 없다. 맞는 말이고요. 4번 의외로 쉽게 답이 나오네요. 배임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한 자라면 양자 간에 신인관계에 기초를 둔 타인의 재산 보호 내지 관리 의무가 있음을 본질적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됩니다. 맞는 말이죠. 여기까지는 맞죠. 그런데 이제 마지막 배임죄 성립에 있어서 행위자가, 그러니까 타인의 사무를 처리한 자에게 가지고 꼭 행위자가 대외관계에서 타인의 재산을 처분할 적법한 대리권이 있음을 요하지는 않죠. 대리권이 없어도 돼요. 대리인도 당연히 포함되지만 대리권을 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4번은 틀렸죠. 그래서 16번은 답이 4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17번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데 설명 중 가장 적절치 않는 거. 자,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대표적으로 기본범죄 권리행사 방해죄와 강제징용 면탈죄가 바로 판례들이 많고 여기도 100% 판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그래요. 답이 실은 3번인데 3번은 비교적 최신 판례야. 그러니까 아주 최신 판례는 아니고 뭐 여러분이 책에도 나와 있는 최신 판례지만 그러나 이건 답이 3번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17번도 1번, 2번, 4번은 종전의 기출 판례로 여러 번 등장돼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1번, 2번, 4번은 당연히 알고 있는 거야. 따라서 3번이 답이 될 수밖에 없어요. 자, 적절치 않는 거 모요인 경매 절차. 자, 한마디로 판례 이름 모요인 경매 사건인데 무효인 경매 절차에서 경매 목적물을 경받아 이를 점유하고 있는 낙찰자의 점유일지라도 적법한 점유이기 때문에 바로 이른바 권리행사 방해죄 객체 타인의 점유에 있는 자기의 물건의 이 점유가 적법한 권한의 점유 아닙니까? 이것도 여기에 포함된다. 그래서 권리행사 방해죄 타인의 물건을 점유하고 있는 자라고 봐야 된다. 무효인 경매 절차일지라도 낙찰자의 점유는 바로 동시행항변권이 있기 때문에 적법한 권한의 점유다. 다음 2번. 자, 이른바 건방에 있어서의 바로 객체는 자기의 물건이어야 되는데 주식회사 대표이사 입장에서 바로 회사의 물건을 자기의 물건으로 볼 수가 있겠는가? 주식의 대표이사가 그 지위에 기하여 직무집행 행위로서 타인 점유하고 있는 회사의 물건을 취득한 경우 그 행위는 회사의 대표기관으로서 행위라고 평가되기 때문에 회사의 물건은 대표이사 입장에서는 자기의 물건으로 보죠. 번제 객체가 되니까 바로 권리행사 방해죄가 된다는 거. 자, 그리고 3번. 자, 개설 자격이 없는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그러니까 의료법에 의해서 개설 자격이 없는 의료기관을 개설해서 의료법을 위반한 병원에서 바로 요양급여 요청인데 조심할 거. 자, 한마디로 의료법 위반에 개설 자격이 없는 의료기관 없는 자가 바로 의료를 개선하여 의료법을 위반한 병원의 요양급여 비용 채권은 바로 요양급여 비용을 청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의료법에 위반해가지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바로 자격이 없는 의사나 의료인이 아닙니다. 의료인이나 의료법인이 아닌 자가 의료를 개설을 해가지고 설사 요양급여를 했더라도 요양급여 비용을 청구할 권리, 일명 요양급여 비용 채권이 없어요. 따라서 바로 병원의 요양급여 채권은 해당 의료기관의 채권자가 이를 대상으로 하여 강제집행이나 보존처분 방법으로 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가 없기 때문에 관련된 객체가 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요양급여 중요한 건 이겁니다. 바로 개설 자격 없는 자가 의료기관을 개설해서 바로 요양급여를 했더라도 바로 공단의 요양급여 비용 채권을 갖고 있지 않으니까 요양급여 채권이 없다니까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는 채권이 없죠. 그래서 강제집행 면탈죄의 객체가 될 수가 없다는 거. 그래서 3번이 틀렸고 4번 명의수탁자와 수탁자가 계약 및 약정을 맺고 명의수탁자가 당사자가 되어 소유자와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매매계약에 따라 바로 부동산 이전 등기를 명의수탁자 명의로 마친 경우, 자, 이게 바로 계약 명의신탁이죠. 그때 이제 명의신탁자의 입장에서는 바로 그 계약 명의신탁이
선의의 계약명 신탁이든 악의의 계약명 신탁이든 신탁자 입장에서는 바로 그 부동산은 자기의 재물이 될 수가 없죠. 자기의 물건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매매 계약에 의해서 당의 부동산에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바로 이른바 이때 명의신탁자가 채무자인데 강제집행 면탈죄 객체가 되는 것은 채무자의 재산이어야 되는데 이때 바로 이 부동산의 경우는 선의의 계약 명의신탁의 경우는 명의신탁자의 소유고 악의의 계약 명의신탁이라면 여전히 바로 매도인의 소유지 명의신탁자의 소유지는 아니기 때문에 명의신탁자의 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강집의 객체가 될 수 없죠. 그래서 4번은 5가 되겠네요. 결론적으로 답은 3번이 바로 틀렸고 3번이 가장 최근에 여기서는 가장 최근의 판례지만 1번, 2번, 4번이 워낙 유명한 판례이기 때문에 답 3번을 고른 데는 지장이 없었을 걸로 봅니다. 18번. 자, 문서에 관한 설명 중 적절치 않는 거. 여기서 이제 가장 어려운 건 바로 1번이죠. 1번. 1번이 바로 이게 최신 판례입니다. 이게 이제 최신 판례고. 자, 그리고 이제 이건 뭐 자주 등장했던 기출 문제죠. 기출 판례. 그리고 이것도 여러분 좀 생소한 판례가 될 것이고. 그리고 자, 이것도 너무나 4번이 너무나 답이 쉬워요. 4번은 여러분이 간접정본 파트, 총론 간접정본 파트에서 나오고 여기서도 나오죠. 공사실적 증명사건. 그러니까 답을 맞힌 데는 지장이 없어요. 적절하지 않는 것이니까. 1번 판례가 판례 이름이 조잡한 바로 이른바 인감증명서 사건입니다. 조잡한 인감증명서 사건인데 이게 뭐냐면 갑이 콘도미니엄 입주민들의 모임인 A시설에 운영위원회 대표로 선출된 후 A위원회가 대표성을 갖춘 단체란 외양을 작출할 목적으로 동사무소에 있는 행정용 봉투에 A위원회의 한자와 한글지기를 날인한 다음에 자신의 인감증명서 중앙에 용도란 부분에 이를 오려 붙이는 방법으로 인감증명서 한 매를 작성했다면 자, 이건 여러분이 위조가 되려면 일반인들이 바로 작성 명의인이 진정하게 작성한 문서로 오신할 정도의 외관을 갖춰야 되는데 이건 그 위조 정도가 조잡해가지고 이건 누가 봐도 바로 작성 명의인이 작성한 진정한 문서로 볼 만한 외관이었기 때문에 인감증명서 한 명을 1매를 작성했더라도 이것은 그 정도가 조잡해가지고 위조 정도로 볼 수 없기 때문에 바로 공문서 위조죄가 안 됩니다. 공문서가 안 되니까 바로 인감증명서 공문서 위조가 안 되니까 이를 휴대전화로 촬영한 사진 파일을 입주민들이 참여하는 메신저 단체 대화방에 게재했다면 마찬가지로 동행사죄도 성립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1번 조잡한 인감증명서 사건은 공문서 위조가 안 되고 안 되니까 이걸 찍어갖고 보여줬더라도 행사도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1번은 O가 되겠습니다. 2번은 여러분이 잘 아는 경유증표 사건이죠. 경유증표 위조 사건. 그래서 이것을 이제 바로 더 설명할 필요가 없겠죠. 경유증표 사건의 경우는 사문서 위조죄가 됩니다. 자, 바로 그 다음에 이제 3번이 여러분이 조금 생소한데 법무사 갑이 위민 A가 문서 명의자로부터 작성 권한을 이임받지 않았다. 문서 명의자로부터 작성 권한을 이임받지 않았는데 바로 이 위민은 법무사한테 위임한다는 것이죠. 위민 A가 법무사한테 위임을 했는데 문서 명의자로부터 문서 작성 권한을 이임받지 않았으면서도 바로 법무사법 25조에 따른 확인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거치지 않고 쉽게 말하면 과연 바로 본인이 의사가 있었는가를 이런 걸 거쳐야 되는데 거치지 않고 권리부의 중대한 행위 미치는 문서를 작성한 경우는 바로 권한 없이 타인 명의로 문서를 작성하는 위조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3위조가 성립합니다. 한마디로 문서 명의로부터 작성했으면 권한을 이임받지 않았음을 알면서도 이자가
이임받지 않았으면서도 자기가 거짓말로 이임받았다고 바로 법무사한테 문서 작성을 의뢰하니까 법무사가 그걸 알면서도 문서를 작성했다면 이것도 위조다. 그래서 3번은 O가 되겠고, 자, 결정적으로 답은 4번이죠.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공무원이 아닌 갑이 강공서의 허위 내용의 증명을 제출한 바로 제출해서 내용의 허위 인정을 모르는 담당자금 증명서를 와 같은 내용의 증명서를 발급받았다면 여기는 바로 이제 내용은 허위일지라도 공무원이 바로 공무원 명의로 문서를 작성했죠. 다만 이제 바로 신고한 내용이 허위인 걸 모르고 그 사실을 개했으면 이건 이제 바로 성립의 진정, 한마디로 성립의 진정에는 하등 어떤 허위가 없죠. 그래서 이건 위조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공문서조죄의 간접정범이 안 된다는 판례, 바로 이 증명서가 공사실적증명사건입니다. 공사실적증명사건은 바로 위조가 아니기 때문에 바로 공문서조죄 간접정범이 안 된다는 거, 성립의 진정에 허위가 없다. 그래서 공무원이 자기 명의로 실적증명서를 작성한 건 사실이다. 그래서 4번이 틀렸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1번 판례하고 3번 판례가 여러분이 좀 기출 판례가 아니기 때문에 생소했을 겁니다. 1번 판례 최신 판례고 이제 2번과 4번은 잘하는 거야. 근데 2번은 답이 돼버려. 이게 맞는 말이야. 3번 위조니까.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된 건 4번이 이제 바로 1번 그리고 3번, 4번에서 답이 나와야 되는데 다행히 설사 1번, 3번을 모르더라도 4번은 너무나 중요한 판례 아닙니까? 워낙 등장 많이 했던 기출 판례. 그래서 공문서조죄 간접정범은 안 된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바로 4번이 답이 돼요. 그래서 답 고르는 데는 4번을 별로 지장이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되네요. 다음 넘어가서 자 19번을 봅시다. 자, 공무원의 직무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는 것이죠. 적절하지 않는 거. 자, 여러분이 1번은 너무나 중요한 판례, 직무 관련성 유무에 대한 판례 중에 바로 해운 정책과 공무원 사건, 직무 관련성 없다고 그랬죠? 없기 때문에 뇌물수수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바로 해운 정책과 소속 공무원은 국내 선박에 대한, 국내 선사에 대한 직무만 담당하는 사람이지 외국 선사에 대한 바로 직무는 담당하지 않기 때문에 직무 관련성이 부정되니까 중국 국적 선사의 선박에 대한 운항 허가는 자기 직무가 아닙니다. 그에 대해서 부탁을 받고 노력이라는 부탁을 받고 돈을 받았더라도 직무 관련성이 부정되기 때문에 수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판례. 자, 잘하실 것이고 2번도 국회의원이 특정 협회로부터 요청받은 자료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후원금 명목으로 받았더라도 직무 관련성은 인정됩니다. 인정되기 때문에 수수죄가 된다는 거. 3번이 최신 판례입니다. 판례 이름 새우젓 뇌물사건입니다. 최신 판례 이름을 저는 이제 새우젓 뇌물사건 또는 새우젓 수뢰사건인데 논점이 뭐냐면요. 자, 공무원이 갑이야. 그런데 이제 어촌계장한테 전화가 왔어요. 어촌계장이니까 이제 해산물을 담당하니까 자, 추석 선물을 줄 사람들이 있으면 명단을 나한테 보내주라. 내가 대신 새우젓을 그 명단 적어주면 거리 새우젓을 보내주겠다. 자, 그러니까 이때 공무원이 이제 새우젓을 보낼 사람들 명단을 이제 적어서 보내주니까 어촌계장이 바로 이른바 당연히 누구 이름으로 바로 명단을 보내 공무원의 이름으로 새우젓을 택배로 발송하게 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직무에 관한 뇌물을 받은 경우는 자, 논점은 이거예요. 우리가 뇌물 공여자와 수뢰자 사이에 자, 키워드가 이겁니다. 뇌물 공여자와 수뢰자 사이에 직접 금품이 수수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이게 키워드야. 그러니까 비록 공여자와 수뢰자 사이에 직접 금품의 수수가 없었더라도 뇌물 공여죄 및 뇌물수수는 왜냐면 여기서 뇌물 공여죄는 누구야? 어촌계장이 아닙니까? 어촌계장. 그리고 다음에 뇌물수수죄는 공무원이죠. 그런데 어촌계장이 바로 이 공무원에게 뇌물을 준 게 아니죠. 대신 명단 보내주니까 명단에 적어준 사람에게 줬을 때는 이것은
바로 이게 비록 아까 말한 것처럼 이 공여자와 수리자 사이에 어촌계장과 공무원 사이에 직접 새우젓이 수되진 않았지만 바로 이 공무원이 선물로 보내줘야 될 명단에 적인 사람한테 보내줬더라도 이건 뇌물공여죄가 되고 공무원도 뇌물수수죄가 된다는 겁니다. 바로 알겠죠? 그러니까 바로 공무원도 자기가 안 받았지만 자기가 명단을 보내준 사람에게 보내줬으면 사회통념상 자기가 받은 것과 동일시할 수가 있죠. 알겠죠? 그래서 이처럼 새우젓 뇌물 사건은 공여자와 수뢰자 사이에 직접 금매수수가 없었더라도 뇌물공여죄 수죄가 성립한다는 판례의 새우젓 뇌물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제 4번의 경우는 공무원이 직무의 대상이 되는 사람으로부터 사교적 의뢰 형식을 빌어서 금품을 주고받은 것이 개인적인 친분관계가 있어서 교분상에 필요한 것이라고 명백하게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면 이런 경우는 바로 직무 관련성이 없죠. 그러니까 직무 관련성이 없기 때문에 뇌물공여죄 및 뇌물수수죄가 성립을 하지 않죠. 이런 경우니까 알겠죠? 그러니까 조심할 거 사교적 의뢰의 형식을 빌어 금을 주고받은 것이 바로 이른바 비록 직무에 대한 대가야. 다만 형식만 사교적 형식을 빌었으면 이건 수뢰죄 뇌물공여죄 mil수가 되겠지만 이처럼 바로 사교적 형식을 빌어 금을 주고받은 것이 개인적인 친분관계가 있어서 교분상 필요한 것이라고 명백하게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면 이런 경우는 바로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준 게 아니죠. 직무 관련성이 없기 때문에 뇌물공여죄가 수수죄가 부정된다는 거. 그래서 4번이 틀렸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적절하지 않는 걸 고르겠는데 1번, 2번은 잘 아는 판례고 그리고 여러분이 3번은 이제 최신 판례 공부하는 사람은 좀 몰랐겠죠. 그런데 4번이 여러분이 보니까 이건 틀린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답을 고르는데 여러분이 3번, 4번 중에 고민을 할 텐데 4번으로 가는 것이 공부 좀 하시는 분들의 답이겠죠. 자, 마지막 20번으로 갑니다. 공집에 관한 설명으로 공무방해에 관한 죄, 공무집행 방해하는 죄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는 거. 여기도 자, 최신 판례가 또 등장을 하네요. 그 판례가 1번입니다. 1번 판례, 이게 최신 판례인데 이게 이제 판례 이름을 저는 전기 차단기 사건, 키워드 잡아가지고 전기 차단기 사건이라고 하는데 뭐 골 때리는 여자입니다. 가끔 여러분이 이제 경찰 하다 보면 이런 주민들의 신고를 받고 출동하면 이런 바로 아파트 주민들이 있다니까. 자, 갑은 평소 집에서 심한 고성과 역설 등으로 이웃 주민들로부터 수에 걸쳐서 이것도 진짜 아파트 살다 보면 누가 옆집이나 윗집에 누구냐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인생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막 조심 안 하고 막 떠들고 위층에 소음 이런 것 때문에 나중에 칼부림까지 생기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이웃이 누구냐가 중요하다니까. 그러니까 갑은 평소 집에서 심한 고성과 욕설 등으로 이웃 주민들로부터 수에 걸쳐 119 신고가 있어 왔던 사람으로 한밤중에 갑의 집이 소란스러워 잠을 잘 수 없다는 신고를 받고 경찰관에 출동을 했죠. 그래갖고 이제 신고가 그렇고 인터폰으로 문을 열라고 했더니 막 이 아줌마가 욕설을 하고 계속 떠드는 거야. 그래서 이제 안 나오는 거야. 나와야 못 말할 때는 안 나와 하고 막 밖에서 막 안에서만 막 쌍욕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경찰관들이 이 여자를 만나기 위해서 이제 주인을 만나기 위해서 전기 차단기를 내려버리면 나올 거 아닙니까? 불이 꺼져버렸으니까 일시적으로 전기 차단기를 내렸어요. 자, 불을 꺼버린 거야. 그러니까 이 여자가 식칼을 들고 나와가지고 이 자식을 다 죽여버리겠다고 경찰들에게 용감하죠. 요즘은 경찰들을 무시하는 이런 자들 많아요. 나와서 욕설을 하며 경찰관에게 찌를 듯이 협박했더라도 자, 이때 중요한 것은 이제 이 여자의 죄책이죠. 피고인이 협박을 했는데 이때 전기 차단기를 내리는 이 단전 조치가 적법한 공무집행이냐죠. 왜? 공집은 직무집행이 적법이야만 공집이 되니까. 그런데 우리 판례는 인정했어요. 이때 경찰관들의 단전 조치는 적법한 공무집행으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바로 이에 대한 폭행, 식칼을 들었으니까 위험한 물건 휴대에 따라서 바로
특수공무집행 방해죄가 성립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1번 틀렸네요. 다음 이제 2번은 옛날 판례, 일명 국립대학 학과장 사건입니다. 판례 이름 국립대학 학과장 사건은 위계에 해당 여부인데 우리 판례는 위계를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때 이미 논문 접수가 마감된 학회지 A 논문을 게재했더라도 이것은 연구실적 심사의 기준을 강화하기 위함이기 때문에 위계라고 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설사 결과적으로 A에게 유리한 결과가 되었더라도 연구실적 심사의 기준을 강화하고자 함이었기 때문에 위계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위계한 공집이 아니라는 거. 자, 그리고 이제 3번 판례. 자, 이것도 여러분이 이제 모르는 판례죠. 이것도 생소한 판례이기 때문에 좀 어려웠을 거예요.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A는 만취한 상태로 시동이 걸린 차량 운전석에 앉아있는 갑을 발견하고 음주 측정을 위해 하차를 요구했어요. 그런데 갑이 차량을 운전하지 않았다고 다투자 실은 이제 다른 사람들이 이제 신고가 그러는데 판례에 의하면 뭐 좀 뭐라 10cm가 움직였대. 10cm? 근데 그 좀, 하여튼, 자, 그러니까 이 운전자는 나는 지금 차량을 운전하지 않았다. 근데 바로 주위에서 차가 움직인 걸 봤다고 바로 신고를 받고 왔다. 그러니까 당신은 음주운전이니까 바로 자, 음주 측정을 요구했겠죠. 그렇죠. 갑이 차량을 운전하지 않았다고 다투자. 그러니까 이제 지구대로 가서 그러면 당신이 차량 운전 안 했다니까 지구대 가서 차량 블랙박스를 확인해보면 알겠네. 확인해보자고 바로 제의를 한 거야. 그러니까 갑이 명시적인 거부 의사를 표시한 거야. 내가 왜 가냐고. 그러다가 갑자기 도망을 가는 거야. 도망을 가니까 쫓아갔죠. 그래서 A가 10m 정도 추적해서 앞을 제지하는 과정에서 바로 왜 도망가냐고. 도망가면 되냐고. 이렇게 했더니 갑자기 이놈이 경찰관을 폭행을 했다면 이때 경찰관이 이렇게 음주 측정을 요구하기 위해서 블랙박스를 확인하자고 했고, 그러니까 지구대까지 가서 확인하자고 얘기했고, 도망가니까 추격하여 앞을 막고 제지하는 것은 이것도 경찰관의 적법한 직무집행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폭행은 공집이 성립한다. 그러니까 지금 1번과 3번은 공통점이 직무집행의 적법성. 과연 직무집행이 적법한가? 직무집행이 적법성 인정돼야만 공집이 인정되는데 바로 둘 다 직무집행의 적법성을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공무집행 방해죄가 성립을 하는 거예요. 4번은 위계한 공집에서 잘 나오는 판례죠. 자, 갑이 허위의 매매계약서비 영수증을 소명자로 첨부하여 가처분 신청을 해서 법원으로부터 가처분 결정을 받았을 때 과연 갑이 위계한 공집이 되느냐인데 여러분도 아시겠죠? 한마디로 바로 이 피고인이 허위의 증거라든지 또는 뭐 허위의 바로 이 그 서류를 제출을 하더라도 허위의 주장을 하더라도 허위의 증거나 허위의 주장을 하고 허위의 증거를 바로 제출하더라도 법원은 실적 진실 발견 의무가 있기 때문에 바로 허위의 주장을 하고 바로 바른 것처럼 허위의 주장. 실은 이제 자기가 채권도 없는데 뭐 채권이 있다고 주장을 한다든지 또는 허위의 영수증을 만들어가지고 또는 차용증서를 만들어가지고 제출하면서 가처분 신청을 했다 하더라도 이것은 바로 법원의 구체적인 어떤 직무집행이 방해되었다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위계한 공집은 아니라는 거. 알겠죠? 법원의 허위의 주장이나 허위의 증거를 제출해서 가처분 신청을 해서 가처분 결정을 받더라도 이건 위계한 공집이 아니다. 실적 진실 발견 의무는 바로 법원에게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위계한 공집이 성립하지 않는다. 맞는 말이죠? 결론적으로 적절한 안을 고려하겠으니까 바로 답은 1번이 되겠죠. 1번이 직무집행이 적법하기 때문에 특수공무집행 방해죄가 성립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1번과 3번의 판례가 조금 어려운 판례였고 2번, 4번은 다 기출 판례들이죠. 그래서 이제 1번과 3번을 고민했을 텐데 1번은 가장 최근에 판례가 되겠네요. 그래서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20문제를 좀 비교 살펴봤는데
지금 보니까 뭐 거의 바로 판례 중심적 90% 이상 판례가 나왔고 또 하나 바로 그 판례들이 최신 판례 비중이 굉장히 여느 때보다 높았기 때문에 최신 판례 준비가 안 돼 있는 사람들은 좋은 점수가 좀 어려웠지 않았을까. 그러나 최근 2개년 최신 판례를 좀 정리를 잘 하신 분들, 그리고 이제 또 나름대로 공부를 이렇게 이론적이고 판례, 이론과 판례를 고르고 나신 분들은 뭐 어느 정도 80점 이상은 득점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하여튼 고생들 많으셨고 조만간 있을 합격자 발표 때 웃는 얼굴로 여러분들이 바로 그날을 바로 맞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년 수험, 내년 시험을 대비하신 분들, 자, 기출문제 보셨겠지만 형법이 만만치 않아요. 갈수록 형법의 난도가 높아지고 있고 바로 출제자가 어렵게 내려고 의도하는 그런 노력들을 봤죠. 그래서 내년 시험은 더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이제 판례도 더 열심히, 그러니까 이제는 영어 국사가 없는 시험에서는 하루 종일 형법만, 경찰학만 하기 때문에 당연히 바로 이른바 점수가 높아질 것이고 또 바로 이른바 이제 조정 점수가 아니라 누가 하나 더 맞냐에 따라서 당연히 결정되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점을 감안해서 지금 이 기출문제를 고려하면서 내가 어디가 부족하고 뭐가 부족하고 어떻게 공부할지를 잘 바로 생각하셔서 대비를 철저히 하셔서 올해 시험 여러분이 안 되신 분들은 내년 상반기에 꼭 합격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까지 별 볼 일 없는 강의를 끝까지 들으셔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들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